예,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어,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과 발표 자료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료집은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제가 발표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 나중에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실제 저는 법학을 했고 이제 인공지능법을 강의하고 있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법이 적용하고 해석하고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현장에서 많은 법 관련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보통 수시로 질문 받고 답변해 드릴 텐데요. 아마 지금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끝내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질문을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표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한번 준비한 대로 좀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요건 좀 넘어가겠고요. 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2016년에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화면입니다. 알파고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 인공지능이 가장 우리에게 임팩트를 줬던 그 사건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리고 경외심 내지 두려움을 가졌던 그 사건이었던 것 같고 저희 작은 아이가 그때 그 유치원생이었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 울먹이면서 했던 말인 CPU를 뽑아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조그만 아이가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작년인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의 인공지능은 어떨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잘해줄 것 같아요. 라는 거죠. 아마 그때 2016년과 지금의 어떤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 긍정적인 메시지가 참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이 발전했지만 좀 더 친근화된 우리 생활에서 많은 것을 도움줄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세돌이 처음으로 AI를 이겼고 마지막으로 이겼던 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로 이제 사람이 바둑 AI를 이겼던 케이스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AI를 이긴 게 아니고요. AI도 만든 것도 사람이고 이세돌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어떤 경쟁, 어떤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많은 도전을 해왔고 AI를 만들었고 다시 만들어진 AI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관련된 사람의 이슈이지 사람 대 AI 이슈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요거는 이제 고길동과 둘리 브라더스의 이슈인데요. 아마 둘리가 40살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둘리를 보고 코 오셨을 것 같은데요. 왜 이걸 했냐면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고길동은 나쁜 아저씨였는데 지금 보면 우리 또는 아빠들의 그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동질감이 느껴서 이제 가졌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AI가 만화의 밑그림, 채색까지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채색까지 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최근에 보면 AI가 밑그림까지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챗GPT는 시나리오까지 써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AI로 대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 싶은 거고 그래서 고길동은 여전히 자리를 차고 있지만 다음 세대의 고길동은 아마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충분히 들고 있습니다. 챗GPT가 나오고 나서 알파고 때는 일자리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없었거든요. 막연하게 이제 줄어들겠지였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래 좀 심각하네 속속이 들려오는 거죠. 어떤 기업은 사람을 줄이고 있고 어떤 분야는 정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알파고 때는 창작의 영역은 인공지능이 도전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했지만 챗GPT가 나오고 나서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는 창작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다른 이제 불안감이 나오곤 합니다. 정말 과연 그렇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좀 고민해보고 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AI는 단순하다라는 것이죠. 시킨 대로 한다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잘 하지 않고 사람이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학습을 시켜주고 데이터를 줘야 결론을 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겠다. 스루티어 R2와 같은 지능형 로봇은 아직은 요원하겠죠. 물론 언제까지 요원할지 모르겠습니다. 특이점이 오면 아마 폭발적인 형태로 분기점이 나오겠지 싶긴 하지만 누구도 그걸 모르는 거죠. 언제 특이점이 올지는 저도 여러분들도 모르고 아마 올 거라는 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럼 왜 AI일까? 우리는 AI를 도구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드시고 개발하고 할 때도 AI는 도구고 그 자체가 어떤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AI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먼 훗날 우리는 AI 종속된 AI가 우리를 부리고 있는 그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렇더라도 지금 상황 2023년 현재 AI는 인간이 정말 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AI는 어떨까? 우리가 AI가 데이터 학습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삶과 문화를 학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AI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건 그 학습 데이터에 우리의 모든 문화와 생활이 담겨 있고 그걸 AI가 그대로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화적 차이를 현재 AI가 학습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물론 차별적인 문제였고 어떤 다양한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다 이제 문화적으로 해소시키고 나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옛날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면서 옛날의 문화를 지금 끄집어내니까 그때 문화와 지금 문화가 컨플릭이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향이 나오고 차별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이슈가 AI에 개발하는 또 운영하는 또는 규제 당국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AI로부터 차별과 편향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데이터 정제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간호사, 간호원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간호원이라는 그 어떤 차별적인 그 메시지 때문에 간호사로 바뀌었고 근데 당연하게 의사이지만 여의사가 있었고 지금 의사로서 통칭되는 그런 문화적 차이가 AI는 그대로 학습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단순하고 가치평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사람이 해주고 입력시켜야 되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별적인 형태의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유엔에서 구글의 자동 완성 기능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메시지 형태로 내보낸 것입니다. 아마 내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검색어를 치게 되면 여성은 못한다, 여성은 약하다 라는 형태의 자동 완성 기능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그렇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유엔이 여성차별 광고를 집행했던 것이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 있을 겁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겠지만 여전히 그 내용들은 있을 거고요. 그걸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계속 해소해 나갈 거냐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내부의 구글의 몫이겠지요. 그 어떤 이슈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이 보셨을 제일 밑에 가운데 골라 태그가 붙어있는 흑인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구글의 서비스 행태입니다. 이건 여성에 대한 또는 흑인에 대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차별적인 결과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구글이라는 사업자의 어떤 구성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모두 이런 걸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걸 무의식적으로 표현해낼 거냐 아니냐라는 차별 차이에서 그걸 어떤 규제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고민스러울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이후로 미국이 알고리즘 책무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정말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공개하거나 사전에 영향평가를 해서 그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시키도록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아쉽게도 2019년에 발의된 건 입법화되지 못했고 다시 작년 2020년에 동일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법, AI 규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AI가 또는 알고리즘이 나타내는 가져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꼭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속적인 반복적으로 발생되면 의도하지 않게 우리 여러분들은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상당히 이제 개발하는데 사업하는데 서비스하는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하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 원인은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말썽장애가 아니라서요. 개발하거나 서비스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영역이 우리 인간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만이 문제일까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편향성, 데이터에 담겨진 모든 것들이 기기한테 그대로 전이되기 때문에 그 기계도 사람처럼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보여주고 하는 것이지요. 과거의 차별적인 관습과 문화가 데이터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편향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제,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상당히 관건이 되겠지요. 이런 이슈 때문에 EU 같은 경우는 EU 인공지능법 그 내에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EU에 서비스하는 AI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 EU의 AI 이원에는 여러분들의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권한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권한을 여러분들은 EU AI 이원에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법적인 처벌 아니면 과태료 매출의 2% 내지 3%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쓰였는지 다 오픈해야 되고요.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거예요. 그 위원회가 여러분들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소스 코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국내 규제 당국은 이 내용을 언급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이게 왜 무서우냐면 아마 GDPR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8년에 만들었지만 2020년도에 적용되는 GDPR이 글로벌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임사들, 플랫폼 사업자들 다 GDPR 적용해서 서비스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EU의 AI법이 제정되면 아마 올 내년 초까지는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마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서 실행이 된다면 모든 국내 기업들은 다 EU의 AI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 운영 서비스 과정의 모든 내용들을 문서로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데이터가 무섭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EU의 규제의 어떤 트렌드를 따르려고 하느냐. EU는 AI 사업자도 없고 글로벌리한 플랫폼도 없기 때문에 규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까지 동조를 하려고 하느냐. 미국처럼 자율규제 형태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기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 뉴욕주는 AI 채용에 따른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주법을 제정했습니다. 시행을 했고요. 미국도 기업에게 자율규제 형태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아주 무섭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규제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EU의 체제를 따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EU에 만약에 서비스하게 되는데 EU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우리만의 규제에 어떤 규범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사업자들은 위법한 형태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데이터의 어떤 이슈는. 자, 이건 아실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계학습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공신경망 구조가 수많은 레이어로 히든 레이어에 따라서 결과를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가 왜 어떻게 나온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아마 개발자분도 모른다고 하세요. 정말 모를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 블랙박스 현상이라는 걸 정부는 규제 당국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 입출 역사의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 모든 이슈 때문에 이 규제의 선봉이 이 원인을 블랙박스에 잡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뭐 학습의 결과물들은 그게 AI 모델이든 AI 시스템이든 학습 모델은 같은 개념이고, 결국은 많은 학습을 통해서 그런 패턴을 파악하고 예측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게 뭐 AI 모델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학습 데이터 구조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블라블라에서 출력과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일본 학습 관련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프롬프트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메시지를 입력받게 되면 이 AI 모델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예전에는 정보 활용처럼 판단형 AI가 많은 대세를 이뤘지만 지금은 뭐 생성형 AI가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결과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스러움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대표적인 판단형 알고리즘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콤파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재원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사법 체제에서 운영되는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질문, 137가지라고 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걸 입력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재범을 할 확률이 얼만큼 나올 건지 판단해 줍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에 따르면 흑인의 재범률이 백인의 배가 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흑인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 플로리다주에서 퍼블리카라는 독립 언론사가 이걸 다 분석해 봤더니 아니다, 알고리즘이 잘못 평가된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한 거죠. 재범률 사실적인 데이터를 까보니 백인이 48%, 흑인이 28%였다는 것이죠. 이게 알고리즘이 어떤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는 하나의 예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이렇게 알고리즘이 그 자체로서도 편향되고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딱 둘러보면 이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모든 시스템들은 어디서 나올까? 이 빅블루라는 개념을 어떻게 왜 가져왔냐면, 우리는 수많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정보, 행태정보, 금융정보를 다 시스템에 제공을 합니다. 그 시스템 프로파일링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죠. 광고, 콘텐츠 등등등등.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거는 범죄가 발생할 낌새가 보이게 되면 이 특수 요원들이 그 범죄 현장에서 그걸 차단시키는, 그걸 전지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영화화시켰던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정말 빅브라더가 국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수많은 데이터 정보를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플랫폼 또는 정부 또는 국가가 수집해서 이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의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촉이 되어서 다 감시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겠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렇지 못할 이유도 없지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수집하게 쓰게 되면 개인정보를 다 이제 플랫폼이 가져가고 해서 여러분들 딱 맞춤형의 결과물을 제공할 텐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또 예를 말씀드려보면 아마 2010년대 초중반이었을 텐데요. 미국의 어떤 마트에서 가정집에 카탈로그를 하나 보냅니다. 당신의 집에 어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관련된 카탈로그를 보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 그 집에는 임신한 또는 출산 예정인 사람이 없는 거죠. 단순 미성년자의 여학생이 있는 그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따져 보는 거죠. 왜 너는 우리 집에 이런 걸 보냈냐? 블라블라에서 당신네 집에는 이런 상황들을 검색을 했다. 그래서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다시 확인해 보니
미성년자 아이가 임신했다는 거죠. 아이가 검색했던 걸 마트, 플랫폼들이 다 정보를 파악하고 거의 맞춤형으로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광고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모든 정보를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의 성향을 자신보다는 이 플랫폼 사업자가 더 자세히 제대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아까 이 빅브라더 형태지만 이거는 이미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리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넷플릭스 추천 서비스. 자, 이걸 정리를 하자면 저도 상당히 결정장애가 많습니다.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어떤 걸 사야 될지, 어떤 걸 봐야 될지 잘 모르는데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또는 네이버든 구글이든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딱딱딱 맞춤형을 제공을 해요. 저보다 더 잘.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내보낸 결과물들이 온당할까 온전할까라는 것이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확증 편향, 내게 보여주는 많은 정보들이 계속 확증적으로 편향되는 것이죠. 이게 옳다라는 걸 계속 학습되는 거고 다양성이 상실되고 그 다양성이 컨플릭트 발생하면 사회적 갈등까지도 확대됩니다. 그런 건 플랫폼들이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방조를 하는 것이죠. 조정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 결정장애를 해소하게 되지만 많은 부분들은 의사결정 시스템이 우리가 아닌 알고리즘이 대신해버리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아닌 알고리즘의 결정을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좀 타겟시켜보자라는 게 알고리즘의 규제, 이유도 될 것입니다. 필터 버블이 대표적인 확증 편향을 위한 알고리즘이겠죠.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헌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여러분 개개인마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어디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려달라. 아니면 그걸 제공할 권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거나 처리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부여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구체할 거냐?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내 정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법에 따르면 완전히 자동화된 프로파일링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는 그 설명 요구에 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답을 하지 않게 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 설명을 듣고 난 그 프로파일링이든 또 알고리즘은 적용받지 않겠다라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거부권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보 주체로서 또는 그 정보 주체에게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편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 주체에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국민은행의 어떤 대출 심사 화면에서 내가 어떻게 이 결과를 받게 됐는지 설명을 해다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든 대출의 어떤 결과물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너희들은 나에게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걸 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설명 가능한 AI를 통해서 이 법적인 내용들을 대신 가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설명 가능한 AI가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또 개발되고 있는 것처럼 이 시스템들이 여러분들 개발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접목된다면 설명 요구권이든 알고리즘적인 교육권이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정말 설명의 어무 정도, 설명의 깊이 그 내용들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습니다. 점점 기술 발전해 가면서 법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걸
포함할 건지 그런 논의는 고민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법이 쉽게 새로운 기술에 적용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만약에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여를 하게 되면 실제 그 법이 아무리 선량하게 결과를 또는 의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고리즘 규제 또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그런 규제 모든 부분들 사업자는 참 버거운 것들이죠. 아까 이후에 어떤 말씀드렸던 실제 그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게 된다면 사업자는 내 영업비밀, 내 기업비밀이 제3자에게 오픈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들은 그런 서비스 사업을 왜 해야 될지까지도 고민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가 그동안 그 자리를 대신해 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율적으로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 윤리의 어떤 가이드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윤리가 되면 법이 상당히 무겁고 규제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어떤 규제 또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법들이 실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막았죠. P2P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게 저작권 침해에 직접적인 원흉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작권자들은 또는 규제당국은 P2P 서비스를 다 막았고 P2P 서비스가 적용되는 모든 음악 서비스에 대해서 불법적인 파일이 올라오면 안 된다. 단 한 건이라도 올리게 된다면 인터넷상에 전파 가능성 때문에 그 서비스에는 불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된다라는 결론까지 나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P2P 서비스는 아마 다 소멸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다 라이센스 받고 있는 형태의 서비스만이 살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법이 또는 규제가 어떤 기술을 어떤 차단하게 되버리면 그 서비스 자체, 그 산업 자체가 상당히 붕괴될 수도 있겠다. 지금도 AI 산업에 대해서 어떤 규제 당국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AI를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거냐라는 그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든 개발자든 또는 규제 당국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어느 한쪽이라도 이걸 다 같이 가져가지 못한다면 규제 당국 규제로 사업자는 사업자도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결국은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자들 말고 규제 당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없는 법적 책임을 논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제 당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관심이 또는 학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규제의 이슈가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어떤 스탠스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물론 자율주행차의 대표적인 예가 인공지능 윤리의 레퍼런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트롤레마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지 않지만 초기에 나왔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초기에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였고 지금도 이제 논의의 주제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과연 오는 게 맞을까요?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치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맞을까라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때 저런 상황에 직면해서 안 됩니다. 저런 기술을 만들어서도 안 되죠. 저 판단을 AI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발한 사람들이 저 판단까지 가지 않도록 제대로 잘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퀘스천도 들긴 하겠지만 기술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트롤리의 딜레마는 자율주행차 또는 인공지능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렇게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논의가 없이 자율주행차를 오픈하게 된다면 아마 자율주행차는 서비스되지 못할 상황이 더 클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건 2016년 정도 17년 그 사이에 테슬라가 고속도로에서 쓰러져 있는 트럭의 지붕을 그대로 박아버린 사진입니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왜 그랬을까? 테슬라는 저 트럭의 지붕을 하늘로 인식했기 때문에 저게 차량의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된 거죠. 지금 뭐 많은 데이터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율주행차는 완전하지 않다. 물론 앨런 머스크가 이번 올해에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신문 보니까 만에 하나 저런 유사한 사고가 난다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또는 AI에 대한 신뢰도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요. 그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규제 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레귤레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윤리를 얘기할 때 AI 윤리 또는 로봇 윤리를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인들은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왜 저 사람 저 로봇을 발로 찰까? 상당히 우리는 이제 이 화면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이제 단면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화면을 설명하기를 저 로봇이 빅봇이 제대로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작년 대선 때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로봇을 뒤집는 그 케이스를 보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일반인들이 보는 이 시점들, 관점들은 상당히 로봇을 또는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물건으로서 대우하고 아마 외환용 어떤 로봇 그렇게 대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좋겠죠. 아마 로봇을 대하는 윤리, 아마 인간과 로봇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도 있겠지만 이 윤리는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공학 3원칙, 아시모프가 제정한 이 3원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적인 결과물들을 기준을 제시한 거죠. 모든 부분에서 어떤 경우라도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설령 로봇 자신이 스스로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건이 있죠. 세 번째 보면 그러한 보호가 첫 번째, 두 번째 인간에게 위해를 갈 수 있는 경우는 안 된다. 다분히 인간이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맞을까? 지금 맞죠. 왜냐하면 로봇은 정말 인격체적인 가치가 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서도 명확하게 물건으로서 수익 처분은 소유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어느 순간 로봇이 지능을 가지고 인격적인 주체로서 인식되거나 또는 활동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법문화 또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왜 나왔냐면 이건 동물소송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중세에서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동물소송입니다. 돼지가 주인을 또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법원은 돼지를 재판에 세웠습니다. 근데 말도 못하는 돼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돼지의 주인이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주인의 비용으로 돼지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돼지는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할 때 이 돼지는 사람의 옷을 입히게 되고요. 똑같이 교수형을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도 또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대우를 받았던 사례도 시대도 있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저 돼지가 다른 사람을 해칠 때 주위에 있는 돼지, 주위에 있는 다른 가축들도 있었을 거죠. 다른 가축까지 다 불러보. 너 왜 돼지가 네 동료가 사람 죽이는데 가만히 있었어? 너 방조 책임이 있어. 라고 또 이제 이 법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정규재판인데요. 근데 거기에 있던 많은 가축들이 같이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이게 다 죽여버리면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다시 저 돼지 위에 다른 가축들에게는 아주 호혜를 베풉니다. 너는 우리 일종의 이제 집행유예를 하는 것처럼 그 집행유예를 다른 가축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살려주겠다라는 판단을 내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케이스긴 하지만 과연 이게 로봇이나 AI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 주제라서 잡았던 것이고요. 아마 머지않아 특이점이 어느 순간 AI나 로봇에 대해서도 권리의무 주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2015-2017년의 EU에서는 로봇도 법인격을 받는 형태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자라는 아젠다를 던졌습니다. 지금 뭐 결론 나오지 않겠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과연 로봇이 법인격, 사람처럼 인격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행법상 권리의무 주체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느 순간 로봇이 정말 우리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게 된다면 권리의무 주체 또는 소송의 주체, 대리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났던 거고요. 가상인간. 가상인간도 지금은 전 처음에 그 로지라는 저 주인공이 사람으로 알았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보니까 광고에 있는 가상인간인 것이죠. 아마 2022년 대선 때도 후보자들의 아바타가 선거 공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바타가 사람이 아닌 가상인간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육군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허위 광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게 선거운동 때 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가상인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AI 면접, 정말 문제 없을까? 이게 사업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걸 전적으로 의존한 게 아니다. 아까 범죄 예측 재범 프로그램 컴파스처럼 우리는 이걸 참조만 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따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까 뉴욕주처럼 이런 AI 면접, AI 채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된다 라고 하게 된다면 공개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민간기업에서 또는 공기업에서 레퍼런스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또는 처벌 또는 규정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아까 알고리즘 적용 교육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자가 나는 AI 면접 채용 시스템을 받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하게 되면 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빼고 사람의 면접관이 직접 면접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되면 채용하려고 한 사람이 사업자는 그 사람 채용하려고 할까요? 그건 퀘스천입니다. 자, 이건 로다이트 운동이고요. 이 로다이트 운동은 이제 레오 로다이트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18세기 방직 공장에서 많은 기계가 파괴됐죠. 이 방직 기계가 우리 방직공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파괴해야만이 우리의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위험 상황을 표출한 거죠. 아마 이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한 네오 로다이트, 이 AI를 거부하고 AI 시스템에 대해 파괴하려고 하는 또 다른 사회 운동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고 있고 얘기되는 게 기본소득. 일자리가 있든 없든 똑같이 비용을 또는 어떤 기금을 소득을 보존해주자. 그래야만이 그 AI 시대에 사람이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로봇세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는 거죠. 로봇세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을 그 로봇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되는 로봇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그 사업자에게 또는 그 로봇에게 부과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미도 있겠지만 또 로봇을 직접 만드시는 사업자 또는 로봇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은 그럼 로봇을 어떻게 특징할 건데 모든 로봇을 다 할 거야? 라는 이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할 건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는 선별적 복지라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가 어떤 기준소득 이하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택적으로 또는 신청주의를 받아서 서비스하게 됩니다. 이게 신청주의가 문제가 신청을 안 하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송파 세모뉴 사건 등등등을 보면 그분들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다 해준다면 어느 정도 복지 혜택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복지 시스템은 낙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되는지 다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상당히 비참해지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원인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게 기본소득.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는 참 길길이 먼 그 제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때 많이 얘기되는 게 기본소득이고요. 자, 이런 이제 한계의 어떤 AI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생성형 AI가 돼버린 거죠. 많은 이제 회사들에서 이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개발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생성형 AI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형태로 갔는데 지금은 자신의 시스템이 아닌 챗GPT를 활용한 BM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글로벌 AI 모델에 자기의 어떤 UI만 업혀서 서비스를 거의 비슷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가는 게 맞을지 저는 퀘스천이거든요. 어느 순간 이 많은 스타트업들은 자기만의 어떤 동자적인 또는 이제 특징적인 서비스가 아닌 오픈 AI 챗GPT와 종속된 그 서비스로 어느 순간 그 서비스 모든 형태가 다 넘어가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형태가 정말 맞을지 좀 고민스럽고요. 그런 전제하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뭐 다 아실 거라서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기업들에서 법률적인 부서가 있으면 좋으실 텐데 없게 된다면 이 형태의 법률 자문을 챗GPT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잘 주고요. 아마 변호사들도 기본적인 소장들을 챗GPT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변수들을 입력해서 챗GPT나 바다를 통해서 만들어내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세한 부분들은 다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마 생성AI로 나보낸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 리뷰를 하셔야 그 법률적인 리스크를 해지할 수도 있을 거니까요. 물론 이제 활용들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야 또 창작활동, 교육 분야 많은 부분에서 챗GPT 또는 생성AI가 대신할 수 있을 거다 또는 대신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도 마찬가지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인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프롬프트 결과에 따라서도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동일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어떤 시간적인 또는 기계가 접속하는 또 확률적인 변수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체적 맥락은 비슷할 거예요. 우리도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5분에 말씀드릴 거는 맥락은 유사하더라도 표현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로 설명하자면 인간의 뇌를 모방한 게 AI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뇌를 우리의 발생하는 방식을 AI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라고 했을 때 그냥 똑같은 멘트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아마 AI도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프롬프트라고 하더라도 표현들은 약간씩 달라진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AI도 자연스럽게 그 방식을 학습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물론 한참 올 초에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사업까지 나간다는 얘기 아주 극소수적인 얘기했겠죠. 했었고요. 이미지 만들기는 뭐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가끔씩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챗GPT에 입력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만들려고 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게 챗GPT 이게 에스커반트에 집어넣었더니 처음에는 이게 나와요. 이게 기록의 때 이미지를 수채품으로 그리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했는데 이게 날아가는 걸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기러기 떼니까 날아가는 걸 그게 없어요. 단 두 마리가 석양에 있어서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입력을 했죠. 그랬더니 10마리를 만들어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딱 10마리입니다. 위에 8마리, 밑에 2마리.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 많이 보셨어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아마 콜로라도의 주립 컨테스트에서 입선했던 그 작품들이고요. 프롬프트가 하는 시간이 80시간이었다라는 것.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한 그 그림이었고요. 이건 제가 달판에 춤춘 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미드저니로 만든 건데요. 저는 이제 전혀 그림에 소질이 없지만 적어도 저보다는 충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저작권법 참고로 어떤 창작의 가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이든 전문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 똑같이 제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려내거나 이렇게 그려내거나 똑같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AI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들긴 했지만 이게 제가 만든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퀘스천입니다. 아직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미드저니를 만들어낸 이 미키마우스 디즈니 캐릭터입니다. 훨씬 더 제대로 잘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걸 미키마우스 디즈니가 이 미드저니에게 라이센스는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거 왜 가져왔냐면 미드저니가 디즈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거라는 추측을 갖게 해준 영상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뒷부분 다시 이건 이제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그 잡지의 표지 모델을 미드저니로 한 20초 만에 만들었다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 이 프롬프트를 판매하는 마켓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생각했고 이건 이제 이미지만 만들어내는 거, 텍스트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영상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창작을 할 때 또는 영상을 만들 때 시나리오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스크립트 등등. 이게 실질적으로 창작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잘 만든다고 해요. 이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인간의 창작이 기계 창작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영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카톡에서 어떻게 이 영상 챗GPT를 잘 쓸 거냐라는 이건데요. 아마 이거는 될 것 같고 실제 이게 미드저니를 만들어낸 아보카도 디자인입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이미지고요. 대신 전문적으로 프롬프트를 잘 쓰려면 반드시 이걸 넣으면 좋다고 합니다. 어떠한 직업처럼 어떠한 직업군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된다면 그 전문가처럼 답을 준다는 것이죠. 저도 활용해 봤더니 챗GPT에게 초등학생처럼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안녕 나 챗GPT라고 해 이렇게 내어 주는데요. 중학생처럼 얘기하게 되면 또 이렇게 다르게 답이 나옵니다. 이게 어떠한 자격으로서 해달라고 하게 된다면 더 전문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나왔을 때도 표절 시비. 이걸 내가 생성한 건 아니고 AI가 챗GPT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내 것을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기본적인 표절이 될 것이다. 또는 저작권 침해도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직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지지 않는 결과물에 대해서 내 것을 표시하게 된다면 저작권은 허위 표시라는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한 남의 것을 갖다가 썼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출처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도 내가 아닌
챗GPT 이런 프롬프트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표시하는 게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환경 효과. 정말 AI는 못하는 말이 없죠.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건 사업자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일 겁니다. 너가 틀리더라도 이용자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감 있게 일관되게 답을 줘야 된다라는 걸 학습시켰을 것 같아요. AI의 가장 큰 장점은 일관되게 의사결정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AI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되고 똑같은 또는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또 하게 된다.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확증 편향이든 A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게 되면서 정말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품질과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환경 효과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결과물, 그러면 AI가 만드는 결과물을 누가 소유할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근데 오픈 AI는 명시적으로 이용자가 생성한 이 결과물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이용자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양도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픈 AI 또는 챗GPT가 과연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AI 모델 자체는 저작권 될 수 있을 텐데 만들어내는 결과, 프롬프트 통해 만드는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질까? 그건 퀘스천이에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또 카메라를 가지고 만드는 결과물은 조작자인 우리가 갖는 건데 이거는 조작자인 사람이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챗GPT의 소유자인 오픈AI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권리를 이용자한테 양도하는 이용자권이 있지만 과연 그 저작권을 양도한 것인지는 저도 퀘스천이고 그래서 의문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직은 사회적인 합의 또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봐야 좀 더 명확하게 될 텐데 적어도 이 프롬프트의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의 구체를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정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카메라를 조작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그냥 셔터만 누르는 거잖아요. 물론 조명이나 어떤 셔터 스피드 다들 조정하지만 정말 지능형 모드를 쓰게 되면 알아서 다 조정해서 만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작물은 카메라의 조작자가 갖는 것처럼 이 챗GPT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도 내가 프롬프트 입력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갖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것이죠. 그 부분들은 또 지난한 논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챗GPT 결과물들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오픈 AI는 저작권 소송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겠다라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물로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현재로서는 쓰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다만 여러분 만드는 결과물들이 타인의 저작물 침해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조건. 지식재산권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다 저작자도 사람만 되고요. 저작권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기 때문에 챗GPT를 만드는 결과물들이 지금은 단순하게 지시형이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상과 감정 또는 저의 사상과 감정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저작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숭이 있을까? 온숭이 수로 찍은 겁니다. 인간의 사상 감정이 표현된 것이 아니죠. 창작의 주체는 사람만 되는데 온숭이가 찍었기 때문에 괜찮은 사진에 불구하고 저작물성이 없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도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모든 결과물도 사람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챗GPT로 만들어낸 결과물 또는 미드진에 나오는 다양한 이미지가 과연 그렇게 봐야 될 것인지 여전히 저는 의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AI 발명가 다부스 AI가 발명을 하고 AI가 창작을 하는데 이 AI가 만든 발명품을 여러 나라에 출원을 했습니다. 특허청에. 그래서 많은 특허청, 대부분 특허청이 이 발명은 사람이 아닌 AI가 발명했기 때문에
발명자성이 없다. 그래서 추론이 거부되고 한 결과를 보여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에 대한 이슈가 뭐 소송까지 간 적은 없지만 AI 발명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갔고 대부분 AI는 발명의 주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추론을 기각시켜버리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자의 원칙은 인간이고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아닌 창작의 결과물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지시형 AI에게 지시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AI를 도구주로 사용했다면 단순히 도구를 이용한 사람이 갖게 되고 그리고 AI에게 지시했을 때 사람의 창작적 기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은 얘기하지만 과연 그럴까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AI가 스스로 창작한 경우 아마 지금 없을 거예요. 근데 언제 먼 훗날 또는 특집이 없을 때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AI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AI의 공동으로 창작할 수 있을까? 위에는 사람이, 밑에는 AI가 만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사람이 합성해서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죠. AI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결합 저작물로서는 사람이 이제 저작권자가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쓰게 된다면 밑에만 썼다고 한다면 이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풍, 고흐풍, 피카소풍 그런 풍들을 학습시켜서 만들어내면 그 풍 자체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풍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고흐의 저작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저작물 쓸 때 이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그림 고흐는 이미 오래전 사망해서 저작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지금 저작권자가 살아있는 그림을 이렇게 학습시켜서 만들었다면 이 풍의 주인공은 이 모델을 개발한 사업자한테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이건 이제 서백의 자리야라는 저작물이 미국 저작권부청에 등록됐지만 다시 등록이 취소된 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 이 여성의 이미지를 미드저니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미드저니를 만들고 아마 단순한 뽀샵 처리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저작권청은 네가 정말 그렸냐 했더니 아니요 A가 그렸어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사람인데 A가 만드는 결과물이면 저작물이 아니겠네 해서 저작권 등록을 취소했던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제 텍스트나 이런 편집 구성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저작권이 있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고 이건 위에는 저작권 침해물이고 밑에는 온 작품입니다. 데이터로 학습된 결과물들을 그대로 복제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는 단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파일럿도 소송돼 있고 이게 침해 소송이 되고 있고 이게 판단은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되게 아마 당장은 답이 나오지 않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이제 결과를 봐야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텐데요. 제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 메일로 해주셔도 되고 자료에 제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은 아주 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어떤 메일이나 주시면 오늘 못한 얘기 다 메일을 통해서 회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